렉스턴 풀체인지 F100 2차가 진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죠. 저희 스포일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 몇 주 전에 전망이 드렸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KGM이 주력 모델들을 그대로 타격하는 경쟁 모델들이 줄줄이 출시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 뒤로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공개됐고, 타스만도 공개가 됐습니다. 토레스, 액티언, 그리고 렉스턴 라인업에 그대로 타격을 입힐 만한 차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타격은 렉스턴 라인업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렉스턴은 펠리세이드한테, 렉스턴 스포츠는 타스만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와중에 F100은 또 출시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F100이 너무 아까운 거죠. 진짜 기존에 있던 계획대로만 나와줘도 대박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 논평입니다. 만약 F100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대로 나왔더라면의 그 라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동시에 KGM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가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F100 스펙을 비롯한 관련 내용을 처음 취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차는 의외로 카니발이었습니다. 왜냐면 9인승 모델이 도입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3-3-3 배열로 9인승 대형 SUV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 이런 SUV가 없기도 했고, 넓은 범위로 카니발 수요까지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 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니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의 이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9인승 이면서 사륜구동과 정통의 SUV 스타일의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이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도 펠리세이드를 이런 디자인의 9인승 모델까지 추가를 한 거겠죠. 현대차만큼 우리나라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자동차 회사는 거의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시장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펠리세이드가 F100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돌던 소문이나 정보를 그대로 이식받은 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KGM 하면 토레스 정도를 떠올릴 겁니다. 액티언을 떠올린다고 하기엔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서 현대차 하면 i40를 떠올릴 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KGM한테 가장 중요한 차는 렉스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인데 대중적인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중적인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은 이런 차들을 말합니다. 그랜저, 펠리세이드, K8 이런 차들이죠. 프리미엄 브랜드하고는 다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들 S클래스나 7시리즈 정도는 대중적인 차들이라 하기엔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비싼 차, 즉 가장 많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으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판매량과 수익도 견인하는 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차는 그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GM한테 렉스턴 라인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시절 렉스턴이 상징과 이미지 같은 걸 가져가면서 KGM이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차거든요. 동시에 대중적인 수요층을 노리는 차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잘 나오면서 가격대도 토레스보다 높기 때문에 돈이 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체어맨이 있었다면 모를까, 체어맨이 없기 때문에 플래그십 라인업이 된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R10 같은 차들보다도 F100 라인업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 높고 멋있는 차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F100은 원래 어떻게 나오려 했냐,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들의 희망사항을 살짝 섞어보겠습니다. 이대로만 나왔어도 F100의 판매량은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생각하고, 동시에 이 계획들은 신형 펠리세이드의 구성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체리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진 모르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비아드와 협업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거라 했고요. 사륜구동 모델도 당연히 있고, 이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변속기가 대표적인 브랜드, 나쁘게 말하면 이거 말고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판매량 상승을 발목 잡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도입됨으로써 사골 엔진과 사골 변속기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차 크기에 비해서 부족한 출력이나 반응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었고, 비아디와 함께 설계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고 한참 뒤에 반응이 오는 말도 안 되는 세팅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F100이 나올 때쯤이면 다른 차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 상태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하고 스펙인데, 디자인은 우선 우리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걸 기본으로 하되 꽤 넓은 범위로 수정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차체 크기는 F100 콘셉트카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더 강인한 모습, KR10보다도 훨씬 더 정통의 SUV에 가까운 분위기로 디자인이 보완되는 걸로 알려졌었고요. 스펙이나 구성도 앞에서 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뿐 아니라 실내는 BMW의 깔끔함과 지바겐의 아날로그 감성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리 버튼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쌍용차부터 KGM 모두 인체공학적인 설계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했는데 KR10과 F100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실내 구성이었습니다. 커다란 일체형 디스플레이, 이건 이제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주변에 물리 버튼이 부활하고 천장에도 물리 버튼이 생길 거란 말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으로 스위치 같은 게 추가된다는 거였고요. 여기에 3-3-3 구성으로 9인승 모델을 추가해서 가족 단위 수요자들도 공략하고 5인승이나 6인승 모델은 프리미엄을 추가하면서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UI UX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는 필수였고요. 세 번째는 넓은 가격 범위, 여기에 픽업 트럭 모델도 추가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렉슨 스포츠가 가장 잘 팔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많이 나오면서 점유율도 확보하고 가격대가 4천만원 전후 정도로 돈이 되는 차이기도 했잖아요. 렉슨 스포츠는 아예 화물용으로 사는 사람은 옵션 없이 저렴하게, 레저용으로 사는 사람은 온갖 옵션에 개인적으로 튜닝까지 해서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F100은 이게 더 광범위하게 가능할 예정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포드 F150 같은 라인업 구성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출시했던 F100 관련 내용이고 제 희망사항은 아주 미세하게 섞은 내용입니다. 그냥 딱 듣기에도 어떠신가요? 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보면 F100이 유독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F100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중에 사실상 픽업 트럭 말고는 거의 모든 걸 팰리세이드가 실현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커진 차체에 각진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9인승 실내 구성까지 모두 갖췄고 실내는 물리 버튼도 굉장히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F100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실제 이렇게 출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겠죠. 기존 계획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시됐다면 굉장히 볼만한 경쟁이 이뤄졌을 거고요. 동시에 KGM의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선뜻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출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체리 자동차의 협업을 알리면서 내년 중에 출시 예정이었던 KR10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내년 출시가 어려워졌고 1년 정도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미뤄진 일정마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KGM은 무정부 상태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요. 그럼 그걸 결정권자들이 검토하고 여러가지 수정과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고 이걸 최종 결정권자한테 가져가면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행되면 신차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정치권이 핫하니까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입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법에 진심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본인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의지가 강하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려 하거든요. 왜냐면 야당 의석수가 많을 때는 결국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입법이라는 게 가능하니까요. 일종의 협상을 하는 거죠. 야당이 뭘 원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 여당과 내가 추진하려는 이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흔히 말하는 협치라고 하는데 지금 KGM은 입법 과정이라던가 안을 만드는 토론 과정조차 전혀 없는 무정부 상태 같다는 겁니다. 이렇다 할 소식도 없고 신차가 9월에 출시된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논평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 대중들은 저희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계획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이걸 이제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걸 제대로 했는지는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판단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린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전망을 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물음표입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조만간 일어날 일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파이 자체가 너무 작고 실내 구성은 토레스 전기차와 똑같을 겁니다. 이미 논란이 많은 걸 그대로 안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토레스랑 액티언 하이브리드인데 얘네도 디스플레이 같은 게 어떻게 개선될 거라는 계획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얼마나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KGM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시에 어떤 걸 빠르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돼야 소비자들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긋하게 있기엔 자동차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